대북에서 대한뉴스 문학수 특파원의 보도. 김종필 국무총리는 고 장개석 자유중국 총통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4월 15일 오후 1시 대북 송산공항에 도착 서경종 행정원 부원장, 심창환 외교부장, 국정강씨 등 자유중국 요인들로부터 영접을 받았습니다. 이어 김종필 국무총리는 곧바로 고인의 유해가 안치된 손문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김 총리는 장 총통 빈소에 헌화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튿날 장례식에는 김종필 국무총리와 록펠러 미국 부통령 등 27개국 고위 조문사절도 참석했습니다. 지난 4월 5일 밤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장 총통은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자유우방 지도자로는 마지막 생존 인물이었습니다. 고 장개석 총통의 유해는 자유중국 국민들의 애도 속에 타이페이 서남쪽 산악휴양지 자호에 임시로 안장됐습니다. 한편 김종필 국무총리는 숙소인 이곳 그랜드 호텔에서 넬슨 록펠러 미국 부통령과 회담하고 한미 두 나라 사이의 공동 관심사와 인도지나 반도 사태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정세 전반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여기는 양명산에 있는 중산로입니다. 이곳에서 김종필 국무총리는 엄가감 총통 내외가 조문사절들을 위해 베푼 다과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종필 국무총리는 엄가감 총통과 만나 박 대통령의 뜻을 전하면서 두 나라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다짐했습니다. 이번 인도지나 반도의 사태는 우리에게 더없이 귀중한 여러 가지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일의 하나는 공산주의자들과 무슨 평화협정이다, 조약이다, 또는 긴장 완화다, 화해다 운운하는 이러한 그들과의 이러한 그 거래라는 것은 그들과 우리와의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일은 자기 나라의 국가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던 그러한 시대는 벌써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확실히 명심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자기 나라는 자기 힘으로 지키겠다는 굳건한 그런 결의와 또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첫째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 이겁니다. 또 우방의 지원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 자신이 지키겠다는 결의와 능력을 갖지 못할 때에는 남의 도움도 빌릴 수가 없다 하는 이러한 그 냉혹한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명심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또 교훈으로 삼아야 될 일은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즉 국론이 분열이 되고 국론이 통일이 되지 않고 분열이 되고 국내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에는 일단 유사시에 있어서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쿠메르와 월남의 예를 보더라도 이 두 나라의 정부군이 공산군보다 반드시 그 힘이 약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이겁니다. 오히려 그 병력이나 장비면에 있어서는 공산군보다도 더 우세했다. 그런데도 왜 패배를 했느냐? 여기에는 다른 이유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원인을 우리는 국론이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았다. 이 두 나라가. 또 국민의 종화 단결이 되어 있지 않았다. 정치 불안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 즉 집안 싸움만 하고 앉았다가 결국은 패전의 고개를 마치게 됐다. 이러한 예는 우리나라 과거의 역사에도 우리가 여러 군데서 그러한 쓰라린 경험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점을 특별히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가 명심하고 또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줄 압니다. 인도지나 반도의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쓰고 있는 소위 인민해방전쟁이다 또는 폭력혁명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쓰고 있는 소위 남조선 해방이니 남조선 혁명 전략이니 하는 것과 똑같은 아세아 국제 공산주의 전략의 일환이고 또 그 공동 전선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공을 방문한 김일성이가 북경에 가서 이기양양해서 큰 소리를 많이 쳤습니다. 그가 중공을 방문한 목적이라든지 중공 수뇌들과 만나서 어떤 내용의 얘기를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듣지를 못해서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로서는 무슨 얘기를 주고받고 했을 것이다. 무슨 음모를 꾸몄을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뻔한 얘기입니다. 김일성이는 이번 북경에 가서 소위 남조선 혁명을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할 것이고 전쟁이 나면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올 봄부터 고등학교 학생 이상의 모든 학생을 학업을 전폐하고 이 6개년 계획 1년 앞당기는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노동력에 지금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휴업을 하고 놀고 있는 동안에 북한 공산주의 지하에 있는 이 학생들은 그들의 이런 그 어떤 6개년 계획을 1년 앞당기기 위한 여기에
학업까지 중단하고 나가서 지금 노동에 동원하고 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북한 공산 집단이 전쟁을 도발해 왔을 때 우리는 즉각 이를 저지하고 초전에 있어서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가해서 그들이 늘 입버릇처럼 몇 가리고 있는 소위 남조선 혁명 운운하는 이 허황된 꿈을 이 기회에 철저히 분쇄해 버려야 하겠다. 이것을 위한 우리들의 불퇴전의 결의와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행동 방책을 우리는 모색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고연히 부질없이 앉아서 감론, 얼박, 토론만 하고 시간을 허송할 때는 아니다. 우리 국군과 주한미군은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서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고 지금 엄중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한 적의 공격도 능히 이를 저지하고 경멸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전쟁이라는 것은 군대만 가지고 군이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군과 또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힘을 한테 뭉쳐서 총력으로 대결을 해야만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총력전이요 총력안보 체제입니다. 따라서 군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전사가 하는 이러한 그 각오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의 아니게도 분단된 이 나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피땀 흘려 이룩하고 건설해 놓은 이 조국을, 이 땅을, 또 이 땅에는 우리의 조상의 뼈가 묻혀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길이길이 물려줘야 할 이 땅입니다. 왜 우리가 공산당한테 양보를 해야 합니까? 왜 공산당한테 우리가 뺏겨야 합니까? 우리는 공산당들에게 조금도 해롭게 한 일이 없습니다. 지난 해방 이후 30년 동안 우리는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우리는 피해만 당해왔습니다. 더 이상 이유 없이 우리가 피해를 입을 까닭이 없다. 앞으로 만약에도 북한 공산 집단이 전쟁을 도발해 온다면 우리가 사는 이 수도 서울은 절대로 철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 시민이 이 자리에 남아서 우리는 끝까지 사수를 해야 합니다. 정부도 650만 시민 여러분들과 같이 끝까지 수도를 사수할 것입니다. 대통령도 시민 여러분들과 같이 사수를 할 것입니다. 전방은 우리 군인들이 일보도 양보하지 않고 우리 국토를 수호할 것이고
서울은 우리 서울 시민들이 사수해야 할 것이고, 후방은 후방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지가끔 내 고장, 내 마을, 내 가정을 사수해야 합니다. 나라를 지키고 내 고장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필사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이러한 신념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는 그 부하들을 독려하면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필사즉 생이요, 필생즉 사라. 이건 아마 명랑해전 때 장군이 우리는 다 부사진 배 12척을 충무공이 거느리고 대항을 하고 외적의 함대는 수백 척이 되는데 이거와 맞서서 싸울 때 장군께서 아마 부하 장병들을 독려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걸로 합니다. 즉 반드시 죽겠다 하는 그 필사의 각오로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또 반드시 살 수 있다. 그와 반대로 반드시 살 궁일만 하고 싸우면 이기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한다. 오늘의 우리의 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사즉 생이요 필생즉 사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가 전부 힘을 뭉쳐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우리 모두가 살지만 그렇지 못하고 모두 지가끔 살기만 원하고 힘을 합치지 않는다면 싸워서 우리는 이기지 못하고 또 우리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겁부터 먼저 집어먹고 나만 살겠다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얌치 없는 그런 행위를 하는 국민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 전쟁에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사람 자신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비국민적이고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민족의 이름으로서 단호히 규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를 해롭게 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어떠한 오판에서 무모하게도 또다시 남침을 해온다면 그 결과는 오직 그들의 자멸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굳게 단결을 하고 조국과 나 자신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태도와 각오를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임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60만 국군과 주한미군은 세계 어느 나라 군대보다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군대라는 것을 나는 자부를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잘 훈련되고 조직된 애국심이 투철한 270만의 향토 예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반공 정신으로 굳건히 무장이 된 3,400만의 애국심에 불타는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힘을 가지고도 왜 우리가 나라를 지키지 못하느냐? 지키지 못할 이유가 나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있다면 우리의 각오와 결의에 달렸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은 정부와 군을 믿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정부는 슬기롭고 용감한 국민 여러분들을 믿고 우리가 일치 단결해서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의연한 자세로서 모든 사태에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지가끔 자기가 맡은 직책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보다 더 충실하고 책임있게 일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것만이 국난 극복을 위한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할 자세요. 또 우리들이 나아갈 길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기는 옛 신라의 서울 경주입니다. 이곳 경주시 인왕동 판월성 옆에 국립경주박물관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신 가운데 새 박물관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11억) 원을 들여 8년 만에 준공된 경주박물관은 2700평의 대지 위에 연건평 2500여 평 규모로 서울의 국립박물관 못지않은 자랑스런 박물관입니다. 전시실은 선사실을 비롯해서 통일신라 토계실, 공예품실 등 8개가 마련돼 있어 옛 조상들이 남긴 값진 문화유산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경주박물관에는 17,699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500점을 본관의 8개 전시실과 고분관 등에 연대와 종류, 출토된 장소별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서 박물관 뒤뜰에 세워진 타보탑과 석가탑의 모조탑을 제막했습니다. 이 모조탑은 불국사 대웅전 앞에 있는 타보탑과 석가탑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모조로 만든 탑입니다. 또한 성덕여왕 신종 에밀레종이 있는 종각 앞에서 불국사 승려가 타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날 경주박물관 앞에는 5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개관을 지켜보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안압지 유물 발굴장과 현재 발굴이 진행 중인 98호 고분 남분 발굴 현장에 들러 발굴 현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곳 98호 고분에서는 이번에 금관식 유물을 비롯해서 은으로 만든 허리띠 등 많은 유물들이 새로 발굴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새로 발굴된 신라시대 유물들을 살펴보고 경주지구 고적 발굴 관계자들의 노고를 지하했습니다. (1975년 7월 5일) 낮 서부아프리카 가봉 공화국의 봉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김포 공항에 내린 봉고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환영사에서 봉고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지원해주고 협조를 아끼지 않는 우리의 진정한 벗이라고 말했습니다. 봉고 대통령은 도착 성명에서 자신의 이번 한국 방문은 두 나라 국민이 한국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한국 방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협의를 통해 한국과 가봉 두 나라 사이의 공동 이익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봉고 대통령이 탄 승용차가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길 양쪽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봉고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가봉공화국은 아프리카 제3세계 비동맹 중립국가이면서도 유엔을 비롯한 국제 무대에서 줄곧 우리나라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원해준 우방입니다. 봉고 대통령은 이날 조선 호텔에서 여장을 풀었습니다. 이날 오후 봉고 대통령 일행은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분홍색 한복을 차려입은 근혜양과 함께 현관에서 이들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이어서 박 대통령과 봉고 대통령은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아시아 아프리카의 최근 정세에 관한 의견 교환을 비롯해서 두 나라의 공동 관심사와 국제 문제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6.23 외교선언 등 일련의 평화 통일 정책을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의 당면 과제는 북한교의 침략 위협을 물리쳐 전쟁을 막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경제 발전을 거듭해 번영을 이룩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봉고 대통령은 한국의 안전과 평화는 국제평화에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는 기원을 뚜렷이 밝혔습니다. 봉고 대통령은 또 한국의 눈부신 발전에는 박 대통령의 영도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찬양했습니다. 이날 저녁에는 경복궁 경회로에서 봉고 대통령을 위한 환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내외 인사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청에서 있은 만찬회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평화적 노력을 모든 비동맹 국가들이 성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으며 봉고 대통령은 두 나라의 협조 관계가 더 잘 이루어질 것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밤 10시에는 중앙청 중앙홀에서 민속공연이 있었습니다. 봉고 대통령을 위한 이날 밤 공연에는 국립무용단의 부채춤을 비롯해서 다채로운 순서가 펼쳐졌습니다. 리틀 엔젤스와 선명회 어린이 합창단도 출연해서 국빈 일행을 기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방문 이틀째인 7월 6일 오전 봉고 대통령은 먼저 국립묘지를 참배한 다음 고 유경수 여사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봉고 대통령은 유여사 묘소를 참배한 국가원수로서는 포드 미국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가 됩니다. 봉고 대통령은 또
육군 특전사령부를 방문하고 우리 장병들의 공수훈련, 수중 폭파훈련, 낙하훈련 등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울 근교에 산업시찰에 나선 봉고 대통령 일행은 기아 산업에 들러 자동차 생산 과정을 살펴보고 방림방적도 시찰했습니다. 우리나라 방문 사흘째인 7월 7일에는 서울대학교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7일 밤에는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환영 예술제가 베풀어졌는데 대한뉴스가 봉고 대통령의 서울 도착 실황을 수록한 시네스코 기록영화가 상영되자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예술제는 민속예술과 현대음악으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국빈 일행은 끝까지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7월 8일) 오전 봉고 대통령 일행은 김포공항을 떠나 귀로에 올랐습니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과 봉고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가 국제평화에 직결된다는 점을 밝히고 가봉 정부가 유엔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계속 지지할 것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봉고 대통령으로부터 가봉을 방문해달라는 공식 초청을 받고 수락했으며 한국과 가봉 두 나라의 우호와 협력 관계를 더욱 두터이 할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가봉공화국 대통령의 이번 우리나라 방문에서 얻은 우리의 외교적 성과는 매우 컸습니다. 동안 사용해온 태평로 국회의사당은 지난번 제93회 임시국회를 마지막으로 오는 9월 1일 여의도 의사당의 준공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6년 만에 준공되는 새 의사당은 한강을 굽어보는 여의도 10만 평 대지에 높이 70m의 6층 건물입니다. 그런데 새 의사당은 박 대통령의 평화 통일에 대한 포부와 민족 전당으로서의 웅대한 규모를 갖추려는 영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 유경수 여사의 일주기를 맞아 국립묘지 고인의 묘소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쌓으신 덕이 높고 베푸신 사랑이 깊어 각계각층 남녀노소 누구나가 영부인의 가심을 애통해하며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추모의 정을 높였습니다.
일주기를 하루 앞둔 8월 14일 오전에는 박 대통령이 근혜양, 근영양, 그리고 지만군 등 세 자녀와 함께 고인의 묘소를 찾아 백장미 화환을 바치고 명복을 빌었습니다. 여사께서 가신 지 1년, 세월이 가도 고인에 대한 추모의 정은 날로 새롭기만 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참배 나온 사람들에게 고마운 뜻을 전했습니다. 이날 나탄 때 소나기가 세차게 내렸으나 사람들은 비를 피할 생각도 없이 줄을 이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전상용사들도 노구의 프란체스카 여사도 그리고 스님들도 묘소를 참배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영부인께서 가신 지 1년이 되도록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묘소를 참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소복하고 참배 나온 여인들의 오열 통곡. 일주기가 되는 15일에는 하루 동안 30만 가까운 참배객들이 다녀갔습니다. 지난해 8월 19일 고인을 국민장으로 모신 이래 이곳을 다녀간 참배객은 5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한결같이 추모의 행렬을 이루었습니다. 살아생전 여사께서는 우리들 국민의 접힌 마음을 펴주시고 그늘진 곳을 밝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신 고 유경수 여사님. 고 유경수 여사 일주기 추모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베풀어졌습니다. 도선사를 비롯한 전국의 각 사찰과 원불교에서도 추모 법회가 열렸으며 여성단체 등에서는 추모 예배를 올렸고 명동 대성당을 비롯한 전국의 교회당에서는 추도 미사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환자촌에서도 추모 행사를 갖고 생전에 여사께서 베풀어 주시던 은혜를 생각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추모의 행렬은 덕수궁 현대미술관에 마련된 고 유경수 여사 일주기 추모 사진 전시회에도 이어졌습니다. 전시장에는 녹음으로 고인의 육성과
우리 가곡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200여 점의 사진이 전시돼 찾는 이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8월 14일) 밤 국립극장에서는 추모 음악회가 열렸는데 먼저 국립영화제작소가 만든 여사님의 생전의 모습을 담은 기록 영화가 상영되고 추모의 노래와 고인의 둘째 따님 근영량이 작곡한 어머님 은혜 등이 연주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무르스 클라크 장군 등 6.25 참전용사 일행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습니다. 이들 19명 가운데는 실명용사인 미국인 루프 씨도 있었습니다. 루프 씨는 25년 동안 실명한 채 살아왔지만은 아내의 눈을 통해 한국의 발전상을 볼 수 있어 흐뭇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여러분이 고귀한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한국 국민은 자유를 누리고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안보협의회에 참석한 슐레싱거 미 국방장관 일행이 박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슐레싱거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확실하다는 포드 미국 대통령의 약속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제8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가 서종철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R 슐레싱거 미 국방장관 등 두 나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즉각적이고도 효과적인 원조를 제공한다는 등 13개 항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두 나라 국방장관은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북한 괴뢰 침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슐레싱거 미 국방장관 일행은 전방부대를 시찰하고 북한 괴뢰와 대치하고 있는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전방에서 적의 동태와 아군의 방위태세에 대한 설명을 들은 슐레싱거 장관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한국처럼 외부의 침략 위협을 받는 나라는 없다고 말하고 만일 북한 괴뢰가 남침해 올 경우 한미 연합군은 일격에 격퇴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영동고속도로 건설 현장입니다. 박 대통령은 자동차편으로 이곳 현장을 둘러보고 공사장에서 수고하는 산업전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이곳은 대관령으로
해발 889m나 되는 높은 곳에 터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총연장 97km의 영동 고속도로 가운데 첫 번째 공사사무소인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사무소에 도착해서 지대가 높은 곳이니 도로가 얼어서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대관령 정상회 공사 중엔 휴게소 예정지에 차를 세워 멀리 내려다 보이는 동해와 강릉 시가지를 가리키며 이곳에 전망대를 세우면 좋겠다고 수행한 관계자들에게 말하면서 공사 구간마다 여기 나와 일한 사람의 이름을 새겨 공을 치하하기 위해 비석을 세우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어서 강릉에서 묵호까지의 동해고속도로 시찰에 나섰습니다. 먼저 옥계에 있는 제3공사사무소에 들른 박 대통령은 어려운 공사가 많았고 토질이 나빠 터널을 파면은 석탄이 나오는 일까지 있다니 고생이 많았겠다고 격려한 뒤 공사사무소장과 함께 고속도로를 시주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공사 관계자들에게 한 달에 한 번쯤은 집에 다녀오느냐고 물으면서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동해안 북평 항만 공사장까지 시찰한 박 대통령은 준설한 흙을 호안공사 부지에 그냥 메우면 바다에 씻겨 내려갈 테니 한쪽에 모았다가 뒤에 공사를 하면서 한꺼번에 밀어 넣는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대둔리 새마을입니다. 산간 평야마을인 대둔리는 농사를 지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던 중 상업학교를 나온 원용진 씨가 주민들을 일깨워 황무지를 개간해서 뽕나무를 심고 소득사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 밖에 각종 소득사업으로 농가소득 140만 원을 6년이나 앞당겨 실현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공로로 원용진 씨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새마을 훈장 협동장을 받았습니다. 한편 집념의 처녀 동농가 오세춘 지도자도 새마을 훈장 협동장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충청남도 금산군의 두매산골 자불입니다. 처녀농군 오세춘 양이 고향의 가난을 물리치기 위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자부리로 돌아와서 부녀회를 조직하고 저축운동과 공동작업을 벌였습니다. 특히 인삼재배에 힘을 기울여 71년에 1.2헥타에 지나지 않던 인삼밭을 5.4헥타로 늘렸고 생산량도 5배로 불려 지난해에는 4,900kg에 3,7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95가구 주민들이 인삼에서만 4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고 다른 채소 농사도 잘 지어서 가난을 물리친 이 마을은 부녀자들이 앞장선 새마을입니다. 여기는 동해바다 울릉도입니다. 이 섬에서도 새마을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 가운데서 총연장 9,260m의 해안도로 공사는 9월 중순 현재 90%의 공정을 끝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해안도로를 닫고부터는 자전거가 국민학교의 전시품이던 울릉도에 자전거가 많아졌는데 앞으로는 자동차까지 다니게 됐습니다. 여기는 경상남도 사천군 산안면입니다. 이곳 종천리를 비롯한 4개의 부락에 새마을 사업으로 전기를 가설해 150가구 900명 주민들이 전기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난초를 재배하는 등 여러 가지 부업으로 소득을 올린 결과로서 살기 좋은 환경을 가꾸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의 농촌과 어촌은 잘 살기 운동인 새마을 운동을 쉬지 않고 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벼농사는 일찍이 없었던 대풍작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농어촌에서 땀 흘려 일을 하고 자조자립 협동의 새마을 운동을 잘 펴온 결과입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일 정기강요회의에 참석한 후쿠다 부총리와 미야자와 외상 등 일본 대표단 7명의 예방을 받았습니다. 이날 대통령께서는 한일 두 나라의 각종 협력관계가 더 한층 증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두 나라 사이의 협력관계 증진은 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제8차 한일 정기강요회의가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두 나라 정부는 설린 우호와 경제관계 강화를 위해 계속 협력한다는 데 합의하는 한편 동부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두 나라가 계속해서 유엔 등 국제적인 모임을 통해 협력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는 1975년 10월 1일 서울 여의도 장군 27돌 국군의 날 행사가 이곳 5.16 광장에서 베풀어졌습니다. 오전 10시 대통령에 대한 경례에 이어 열병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조국의 광복 30년이 되는 해. 돌이켜보면은 그동안 우리 국군은 북녘 땅에 도살인 붉은 침략자의 침공을 막으면서 조국의 평화적 건설과 번영을 지켜온 피눈물 나는 발자취였습니다. 이날 대통령께서는 정호용 육군 준장을 비롯한 1,400여 명의 국군 장병을 보상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유시에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과거도 그러했거니와 앞으로도 그때그때의 국제 정세에 편성해서 교묘한 수법으로 위장 전술을 쓰거나 또는 거짓 평화 선전을 펴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상대를 할 때는 그것이 대화든 협상이든 또는 힘의 대결이든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들의 이념이나 목표나 또는 대남 기본 전략은 30년 전이나 즉 해방 직후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 아무리 그들이 위장을 쓰고 가면을 쓰고 탈을 쓰고 나온다 하더라도 그들의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 또 하나는 그들과의 대화나 협상을 할 때는 반드시 힘의 뒷받침이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의 뒷받침 없이 그들과 긴장 완화를 시도하거나 평화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힘을 기르는 문제입니다. 즉 국력 해야입니다. 우리의 총력 안보 체제를 더욱더 철통같이 다져서 자주 국방 태세와 자립 경제 기반을 튼튼하게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낙하산을 타고 내리는 공수특전단 남녀 장병들의 묘기입니다. 높은 하늘에서 급강하하다가 2500피트 상공에서 낙하산을 활짝 펴고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어서 특전단 장병들의 태권도 시범이 있었습니다. 먼저 앞줄의 장병들이 이마로 기왓장을 깨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전원 유단자로 구성된 1000명의 특전단 장병들이 힘찬 구령에 맞추어서 태권도 6개 기본 동작에 이어 송판과 벽돌을 깨는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육군 항공대 선도 비행을 시발로 해서 분열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국군, 27년 전에 보잘것없는 장비와 10만이 못 되는 병력으로 창설하여 얼마 후에 6.25 전란을 치르며 잔뼈가 굵은 우리 국군.
그동안 세찬 훈련과 최신 장비를 갖추면서 월남 파병의 실전 체험 등으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조총련계 제1동포 추석 성묘단 중 아직 서울에 머물고 있던 양서효 씨 등 제1동포들이 처음으로 국군의 위용을 지켜보며 감격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우리의 예비군은 250만. 이 가운데 전투 예비군은 정규군과 똑같은 장비를 갖추고 전국적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어서 학군단과 학도호국단, 조국의 현실을 똑바로 보고 9년이 조국 수호의 대열에 참집한 우리의 젊은 학도들. 요즘에 와서 북한 괴뢰는 평화선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뒷전에서는 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약하게 보이면 무자비하게 덤비고 우리가 강하게 보이면 슬그머니 한 걸음 물러서는 체 하면서 다른 흉계를 꾸밉니다. 이것이 북한 괴뢰 공산당의 수법입니다. 뒤를 이어 포병지휘부, 대전차 미사일, 토부대 등 기계화 부대들이 사열대 앞을 통과했습니다. 이날 첫 선을 보인 대공포 에리코는 저공기습 항공기에 대한 고사포입니다. 또한 대전차 미사일 토는 명중률 100%의 신의 무기입니다. 돌이켜보면은 6.25 기습 남침을 받던 그때 우리 국군은 단 한 대의 전차도 없이 물밀듯이 쳐내려오는 북한 괴뢰군의 소련제 탱크와 맞싸워야 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은 우리 기계화 부대의 이 위용은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것입니까? 우리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비극을 보면서 강 건너에서 일어난 화재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방비를 더욱 튼튼히 하고 총력안보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우리는 힘있는 국군을 가지고 온 국민이 한 덩어리로 뭉쳤습니다. 하늘에서는 90여 대 각종 공군기가 등장하는 공중분열과 특수비행 시범이 펼쳐졌습니다.
식을 마친 장병들은 오후 3시부터 서울시가 행진에 들어갔습니다. 퍼레이드가 지나는 연도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 환호했습니다. 여기는 남대문 거리. 500여 년의 역사를 지켜본 남대문을 돌아서 국군의 기계화 부대가 행진했습니다. 이날 서울의 거리거리에서 우리의 국군 장병들이나 온 시민들은 다 같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잘 건설되고 번영하고 있는 이 서울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키고 가꾸어 나가자고. 그리고 만약 붉은 침략자가 또다시 덤벼온다 해도 우리는 이 서울을 죽음으로써 지키고 적을 물리치겠노라고. 우리 한국민은 지금 전방의 국군이나 후방의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침략자의 어떤 술책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힘을 갖고 있어야만 우리의 생존권과 평화와 번영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12월 19일 내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새로 임명된 최규화 국무총리 서리를 비롯해서 내무부 장관에는 김치열 씨가, 농수산부 장관에는 최각규 씨, 보건사회부 장관에는 신현확 씨, 재신부 장관에는 박원근 씨가, 그리고 문화공보부 장관에는 김성진 씨, 제1무임소 장관에는 신영식 씨, 제2무임소 장관에는 민병권 씨가 각각 임명되고, 이밖에 외무부 장관에는 박동진 유엔 대사가 임명됐으며 다른 강요들은 유임됐습니다. 최규화 국무총리 서리는 이날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 부처 간의 조화 있는 시정을 펴나갈 것과 특히 인화 단결, 창의 연구, 헌신 노력을 신조로 삼아 실천 내각이 되도록 일해 나갈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여기는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 연말을 맞이한 전방부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곳을 찾아 한미 장병들을 위문 선물을 전달하고 겨울철 방어 태세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또 중부전선 공공보병부대에 들러 강추위를 이겨내며 임무 수행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군인들의 봉급과 후생복지시설, 그리고 전방부대 하사관 확보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최전방고지의 교통호를 돌며 진지를 시찰했습니다. 또한 사병들의 내무반을 돌아보고 방한 설비에 관해 크게 관심을 나타내면서 겨울 동복은 털이 많고 따뜻하게 만들도록 하고
장교들은 사병들의 방한 활을 직접 신어보고 활이 시리지 않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운 겨울철에도 전방의 우리 장병들은 국토방 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민정시찰에 나선 박 대통령께서는 경기도 성남시에 둘렀습니다. 이날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성남시의 인구가 무계획적으로 늘지 않도록 하고 계획성 있는 도시 개발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날 대통령께서는 성남시에 있는 대형 타이어 공장과 풍국산업 가방 수출 공장을 시찰하고 작업 중인 근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젊은 기능공들과 정답게 대화를 나누시면서 임금 수준과 근로환경 등 우리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지방 확인 행동에 나선 박 대통령께서는 강원도를 순시했습니다. 이날 대통령께서는 금년부터 도시 새마을운동에 역점을 두어 손쉬운 것부터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산간 지역에는 화전을 금지하고 다시 화전민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이 지방 출신 국회의원과 국민회의 대의원 대표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를 접견하시고 지방 실정에 관해 의견을 나누셨습니다. 또한 강원도 순시를 마치고 공공기지를 방문, 육군에서 실시한 비정교전 독수리 시범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한편 대통령께서는 금년도 모범 보이스카우트 대원인 신광상업고등학교 2학년의 조항석군에게 명예 스카우트 기장을 수여하시고 보이스카우트 운영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76년도)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입니다. 이날 졸업식에서 영예 대통령상은 정승조 소위가 차지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유시에서 우리는 지금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일촉즉발의 긴박한 상황에서 전시와 조금도 다름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이 엄연한 현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하시고 강한 장군 밑에 약한 병졸이 없다는 말처럼 용감하고 유능한 지휘관이 되기 위해서는 투철한 국가관을 갖고 명예와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정신무장이 철저히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제24기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 전복진 소위에게 영예 대통령상을 수여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온 국민이 올바른 국가관을 바탕으로 힘과 슬기를 모아 막강한 국력을 배양하여 이 땅의 전쟁을 막고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3천만의 불침번으로서 우리 공군을 이끌고 나아갈 신임 장교의 책무는 그만큼 막중하므로 끊임없는 연구와 훈련을 통해 필승 공군의 선봉이 되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여기는 건설 중인 장원 기계공업단지. 대통령께서는 이곳을 시찰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일부 가동 중인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기계 공장들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는 데 대해 치하하시고 종업원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기능공들에게 기계의 성능을 물어보시고 제작된 기계 부품을 들어 영예 근양에게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날 대통령께서는 기능공들이 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라고 자상한 배려를 베푸셨습니다. (1500년) 전 신라문화의 찬란하고 신비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천마총 공개시설공사가 준공됐습니다. 이날 대통령께서는 김성진 문화공보부 장관의 안내를 받아 박물관 형식으로 된 천마총의 내부를 둘러보시면서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높이 12.7m, 밑지름 47m인 천마총은 원형 그대로 복원돼 내부는 반을 갈라 절반부에 이중 도움을 만들어 유리창으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묘곽 전시실도 만들어 놓아 천마총 발굴 유물의 생생한 모습 그대로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중화학공업의 상징 포항종합제철소는 조강 기준 103만 톤에서 260만 톤으로 늘어날 제2기 설비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제2고로에 점화할 불이 태양열을 렌스로 잡아 특수 화약에 점화되었습니다. 준공식에 참석하신 대통령께서는 지사를 통해 포항제철의 제2기 설비공사가 완성됨으로써 우리의 중화공업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우리가 80년대에 노리는 모든 목표가 달성되리라는 부푼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특히 이번 공사는 어려운 여건에서 순수한 우리 기술진에 의해 계획보다 1개월이나 앞당겨 준공된 것은 가장 흐뭇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공장 건설에 공익한 정명수 건설본부장 외 87명에게 산업훈장과 표창장을 각각 수여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제2고로에 원화를 직접 넣으셔서 고로를 가동시켰는데, 고로에서 쇳물이 쏟아지는 순간 모든 종업원들은 우렁찬만세를 불렀습니다. 서울 도심지와
동부 서울을 연결하는 천호대로가 개통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주변 환경 정리를 깨끗이 하고 녹지대를 만들도록 하라고 관계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천호대로는 3일 고가도로가 끝나는 곳에서 천호동까지를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길이 9.4km의 6차선 도로입니다. 또한 1150m의 천호대교도 이날 개통을 보았습니다. 워커힐 쪽에서 천호동을 잇는 광진교가 있지만 다리의 폭이 좁고 낡아서 이번에 너비 25.6m의 보도까지 갖춘 새 천호대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천호대로와 천호대교가 개통됨으로써 종래 천호동에서 시내까지 50분 걸리던 것을 25분으로 단축하게 됐으며 동부 서울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수원 새마을 지도자 연수원입니다. 박 대통령은 예고 없이 이곳에 들러 입소 중인 연수생들과 함께 강의를 듣고 점심을 같이 하며 연수생들을 격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양수기로도 해결되지 않는 천수답에 대해서는 벼농사 대신 다른 작물을 짓도록 지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영예 박근혜 양은 미국 독립 200주년을 맞아 주한 미군 장교부인회 회원들을 조선호텔에 초청해서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가봉공화국의 볼공주 국회의장은 청와대로 박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수교훈장 광화장을 받았으며 의장을 수행한 장 펠릭스 음박의원은 수교훈장 흥인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주의장의 이번 우리나라 방문으로 한국과 가봉 두 나라 사이의 우위가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여기는 대학생들이 여름방학 중 군사훈련을 받는 문무대입니다. 예고 없이 이곳에 들린 박 대통령은 대학생들의 훈련 상황을 돌아보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의료시설을 확충해서 환자가 생길 경우 진료에 만전을 기하며 취사장도 소독을 잘해서 항상 정결한 속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하며 훈련복도 두어 벌씩 보급해서 자주 갈아입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8월 18일) 오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노무자들의 작업을 경비하던 유엔군 경비병들을 북한군의 경비병 약 30명이 계획적으로 기습해와서
악랄한 살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날 유엔군 측 경비병들은 돌아오지 않는 다리 남쪽 유엔군 측 경비초소 근처에서 관리에 따라 나무의 가지치기 작업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이때 북한군의 경비장교와 경비병이 나타나 시비를 걸어왔고 얼마 후 30여 명의 북한 괴뢰군이 자동차로 몰려와서 도끼와 곡괭이를 마구 휘둘러 미군 장교 2명을 살해하고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 측 경비병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유엔군 측 차량 석 대가 부서졌습니다. 다음 날 유엔군 측 요구로 제379차 군사정전위원회가 열려 살인 만행의 현장 사진들을 내놓으며 항의했으나 북한 괴뢰 측은 딴전을 부리고 발뺌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날 회의장 밖에서는 처음으로 양측 경비장교 회의까지 열렸습니다. 한편 정부 대변인 김성진 문화공보부 장관은 북한 괴뢰 두목 김일성은 1976년 8월 19일 오후 5시를 기해 전 인민군과 노농저위대 등 모든 병력에 대해 전투태세령을 내림으로써 대한민국을 또다시 무력으로 침략하려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8월 20일 비살된 미군 장교 유해는 미국으로 봉송됐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참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또다시 도발해 올 경우에 즉각적인 응징 조치를 취할 것이며 박정희 대통령은 예고 없이 전라북도를 순시하고 수해 현황과 복구 작업에 관해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불행을 당한 주민들에게는 조의와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수해 복구 작업은 처음부터 철저히 하라고 관계관에게 당부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민들이 자력으로 복구에 앞장서서 관과 민이 하나같이 협조하고 있는데 감명을 받았다고 말하고 가능한 한 최대 지원을 할 터이니 모두가 새마을 정신으로 협조해서 이번 재난이 전화 위복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 대회에서 국위를 크게 떨치고 돌아온 선수단 일행이 청와대로 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귀국 인사를 했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양정모 선수에게 체육인 최고의 훈장인 체육훈장 청룡장을 달아주고 이 밖에 김택수 대한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체육회 임원과 코치, 선수 등 유공자들에게 체육훈장 청룡장과 맹호장, 거상장, 백마장을 달아주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올림픽에서 선수와 임원들이 선전분투한 결과 양정모 선수가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는 등 과거 어느 때보다도 훌륭한 성적을 냈고 국민들의 사기를 높인 데 대해 노고를 지하한다고 말하고 지금부터 더욱 분발해서 오는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는 더 좋은 성적을 내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월간 경제동향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7원리 새마을 지도자 김기호 씨에게 새마을 훈장 협동장을 수여하고 여성 지도자 노영숙 씨를 통해 같은 마을에 대통령 단체 표창을 했습니다.
여기는 평택군 송탄읍 질원리 훈장받은 마을입니다. 46가구 273명의 주민이 사는 이 마을은 5, 6년 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던 이 마을에 김기호 씨가 자진해서 새마을 지도자로 나서 34만 평의 100만 그루의 산림을 조성하고 가마니 공장과 낙농 사업을 통해 1년 소득 170만 원의 복지마을로 가꾸었습니다. 한편 공장 새마을 지도자인 한일합섬의 손춘수 씨도 새마을 훈장 협동장을 받았으며 한일합섬은 대통령 단체 표창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한일합섬 공장입니다. 훈장받은 손춘수 씨는 공장 안에 품질관리서클 730개를 조직해서 올해 상반기만도 5억 5천만 원의 원가를 절감해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에서는 여자 실업학교를 세워 종업원들이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혜택을 줌으로써 작업 분위기와 기능 수준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일요신문과 서울의 순천향병원은 충청남도 서산군 운산면과 해미면에서 새마을 의료봉사 사업을 벌였는데 4,500명이 현지에서 치료를 받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제6회 박대통령급 쟁탈 축구대회가 서울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9나라에서 10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아시아 지역 대회라는 성격을 벗어나 세계적인 대회로 발돋움했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랑과 충무 두 팀이 참가해서 A조와 B조에서 각각 예선전을 벌였는데 국가대표 일진인 화랑팀은 첫날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 4대4로 비겼습니다. 여기는 충청남도 금산의 칠백의총입니다. 임진왜란 때 나라 위에 순절한 칠백의사 순이 384도를 맞아 이곳에서 제향이 베풀어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날 국가적인 행사로 거행된 제향에 참석해서 최후의 1인까지 용감하게 싸우다 의롭게 숨져간 칠백의사들의 높은 뜻을 기렸습니다. 의병장 조헌 선생과 승병, 부장 등의 위패를 모신 종용사는 이번 보수공사에서 종대 단청 방식과는 달리 달걀색으로 단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옛날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방법을 그대로 따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써서 이같이 창조적이고 현대적인 채색 방법을 개발해 놓으면 먼 훗날 우리 후손들도 이를 우리 시대의 문화재로 보존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것이 전통 문화의 창조적 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각 시도에 문화재 전담부서를 두어 훌륭한 발자취를 남긴 선조들의 유적과 사적 문화재 등을 찾아내 이를 각 시도별로 보존 관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칠백의사들이 한 곳에 잠들고 있는 칠백의총은 그동안 일본인들에 의해 파괴됐던 것을 1971년에 종용사와 의총문, 취의문 등을 새로 짓고 의총을 다시 만들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확장 보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순위 비각과 칠백의사 순절 기념비 등을 돌아보고 의병들의 행적을 그림으로 그려 전시한 기념관에 들렀습니다.
임진왜란 때 금산벌에서 외적을 무찌르다 전원 순절한 칠백의병은 충절을 신념으로 하고 신의와 의리에 살았으며 나라가 어지러울 때 아낌없이 생명을 바쳐 향토와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제 금산의 칠백의종은 의사들의 순절을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전해줄 새 명성지가 됐습니다. 신임 유엔군 사령관 존 베시 대장은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하고 부임 인사를 했습니다. 제7회 한국전자전람회와 정밀도 대회 전시회가 서울 여의도 한국기계전시관에서 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영예 근혜양과 함께 전시장에 들러 182개 업체에서 출품한 전자제품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금전 등록기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대부분의 상점들이 이 기계를 사용할 것이므로 싼 값에 대량으로 보급할 준비를 갖추라고 관계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새로 개발된 제품들이 많아졌고 품질도 훨씬 좋아졌다고 말하고 앞으로 계속 상품의 질을 높여 수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0월 20일) 제4회 문화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문화 창달에 공이 큰 언론인 홍종인 씨를 비롯해서 김정한, 장우성, 전숙희, 장사원, 이진순, 유한철 씨 등 7명의 문화예술인들이 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북송된 제일동포의 일본인 가족들은 서울에서 북한교례 규탄 강연회를 가진 데 이어 임진강 철조망 앞에서 북녘땅을 향해 가족들의 자유왕래를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딸, 우리의 자매들이 살고 있는 땅이나마 가까이서 봐야겠다는 생각 끝에 17년간 눈물로 쌓였던 육친의 정을 안고 여기까지 왔다면서 북송된 6,000명의 일본인 아내의 안부를 알려주고 이들을 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